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라는 책이 이번에 발간됐습니다. 9월 13일자로 세계 전역에서 동시 발간 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추천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심으로 오늘 클로즈업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전기차의 미래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팩트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 반도체가 1위 품목이죠. 2위가 뭡니까? 예, 바로 자동차예요. 1위가 반도체, 2위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12%나 차지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전체 수출액에서 약 18.5%가량이 전기차고요. 그것은 22년 기준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약 15%,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23년에도 제가 7월까지의 우리나라 총 수출액을 가지고 전기차가 얼마나 차지하나 비중을 계산을 해봤는데 23.5%가량이 됩니다. 역시 2022년에서 23년으로 수출액이 전기차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소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기차의 컨셉을 가장 먼저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동차의 컨셉이 기존에는 내연기관차일 때는 기계였는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전기차에 요구되는 각종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비중이 한 35에서 40%가량이 배터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 전장 부품들 헤아려 보면 대략 그 비중을 헤아려 보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인가 아니면 전자제품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는 이미 기계가 아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다. 그러면 기계가 아닌 이상 전기차에서 중요한 개념은 기계적 기술, 기계적 디자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 그게 사실 그 자동차의 경쟁력이 아니라 사실 이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은 어쩌면 핵심 역량은 기계적 역량이 아니라 기계적 경쟁력이 아니라 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SDV라고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SDV라는 개념이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탈 것인데 뭐로 정의 내려진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려진 탈 것 이런 뜻이에요. 그 SDV라는 컨셉을 가장 먼저 던진 게 바로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로 제가 이 추천문에도 뭐라고 담았냐면 테슬라는 사실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등부터 15등까지 쭉 나열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매출액으로 보면 테슬라는 15위에 불과해요. 1위가 도요타죠. 근데 1위 기업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도요타의 3배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앞에 1위부터 7위까지의 상위
7위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주가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테슬라는 미래를 달리고 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려가거나 테슬라가 설정해 놓은 그 고를 따라가기 바쁜데 테슬라는 혼자서 미래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 책은요, 바로 일론 머스크에 집중합니다. 그런 테슬라가 미래를 달려가고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이 자동차 기업이 그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고, 그런 현상은 분명 이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있다.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사실 그 인물됨을 판단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지금의 테슬라가 있기까지는, 또 전기차 시장에서만 보면 당연히 테슬라가 1위 기업이죠. 2위가 BYD고 3위가 역시 중국 기업이죠. 상하이 자동차. 4위가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이 머스크는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책을 제가 일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앞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대학생 때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영학도들이,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하지만, 이 경영학도들이 왜 경영학을 공부합니까? 라고 한다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해본다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얘기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나는 아주 미세한 분야를 책임지는, 나쁘게 표현하면 기계 부속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소기업이면 소기업일수록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인력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영자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영자일수록 그 기업을 운영하는 소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네 경영학도들은 재밌게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식 표현으로 본다면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해요. 대기업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공부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기 위해 공부했다? 누군가의 밑에서 설마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해야, 그래야 내가 경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물리학도지만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범상치 않죠? 또 여러 가지 부문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당연히 물리학도였으니까 로켓 제작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논문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막 그래 왔었던 배경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그때 시대적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되는 시점이었다. 그럼 머스크는 이런 것들이, 법적 환경이 바뀔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주역이 되고 싶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소위 영화를 촬영하면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로 결국 법령이 통과돼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200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내가 그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하에 현재의 테슬라가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그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로의 전환 한 가지, 두 번째 스마트카로의 전환,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는 소위 그냥 기계 산업, 내연기관차. 근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 클린카로의 전환. 두 번째는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였는데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스마트카죠. 세 번째로는 이 자동차 제조사는 기계회사니까 제조기업인데 아니다. 우리 제조회사가 아니다.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해서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컨셉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런 3대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우 재밌게 읽은 부분들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니까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80장인데요. 로보택시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때 머스크는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의 운전의 고단함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율주행차는 운전하는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분명 그 무언가 이상일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물류용 자동차 가장 대표적으로 그 밖에도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냥 자율주행차이면 굳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하시나? 그러니까 몇 시간을 혹은 일주일을 통틀어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정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차를 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유해야 합니까? 자율주행차일 때는 공유 서비스가 더 강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이렇게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되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그럼 공유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 공유 서비스의 주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로보택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기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비전이에요. 테슬라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뭐에 도전합니까?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보급화하기 위한 방향. 그러니까 소위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택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보급형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급형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야겠죠. 그런 영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구조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까요? 이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고민하기 위해서 공유 자동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기업임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있는데 한번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아니면 제조사 책임이에요? 제조사 책임이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아닐 때는 운전자 책임이니까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돼요? 운전자가 가입하는 거예요. 제조사 책임이면 누가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가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형 자율주행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마도 자동차 더하기 보험 이 패키지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구매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공유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자동차를 공유로만 이용할 경우 누가 그 보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제조사가. 근데 이 테슬라는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서비스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임을 보여주는 면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지금 기업 경영하는지 이 전기 속에서 많이 묻어 나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그 소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앞부분에 프롤로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프롤로그에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2022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이르게 되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만큼 이런 엄청난 거물이 되는 그 과정에는, 그 배경에는 흙수저였다? 아닙니다. 역경이었다 입니다. 어떤 역경이었는지 좀 보면 그 내용들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주로 어린 시절에 맞고 다녔어요. 지금은 키가 크고 등치도 좀 있지만 그때는 좀 등치도 작고 키도 작고 또 굉장히 그 비범함?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괴짜? 실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아스퍼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나 행동이 얼마나 독특했겠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 주변 동네 깡패들한테 많이 맞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정말 많이 치열하게 맞고 자랐다는 얘기를 이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근데 그 괴팍함을 가리기 위해서 열정을 발달시켰고, 그 또 열정, 너무 과도한 열정임을 또 가리기 위해서 괴팍함을 개발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다른 기업가가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영학도들이 사실 경영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의 대기업들은 사실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괴팍함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사업가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막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기업인으로부터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해 보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관을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지향하는 그게 굉장히 멀리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일론은 계속 미래를 고민하고 기업인들은 그 일론이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경영학도들은 그런 기업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나가 되기 위해 움직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또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번이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고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를 과연 이분의 괴팍함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게 제가 느낀 이 책의 어떤 소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데 특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하나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자체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 사업 할래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뜯어 말리겠죠. 끼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말렸냐면 친구들이 로켓 폭발하는 그 장면만 다 모아가지고 그 영상을 이게 릴로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
평생 모은 돈 다 몽땅 날릴 거야. 우주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뜯어 말린 거예요. 뜯어 말렸는데, 근데 일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요. 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 어땠냐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안가에 무사히 낙하했다. 드래곤 캡슐은 여전히 우주정거장에 올랐다가 돌아올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우주선이 되었다. 이 우주선은 한 달 전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우주비행사 각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고 4주 후에도 다시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위 우주 관광 사업을 처음 제안했고 처음 고민했고 그 사업을 가능하게 실현시킨 사람인 거죠. 이 세계 경제를 놓고 보고 독일 경제를 놓고 보고 또 우리 경제를 좀 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줘요. 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IMF의 전망입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하면 대표적인 제조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구조, 그 경제 구조는 제조 강국답게 수출하는 국가인 거예요. 근데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어렵죠. 또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 강국이니까 각종 소재, 자원, 에너지를 수입해다 써야 되죠. 어디로부터 수입할까? 러시아로부터. 근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2022년부터. 그것에 따른 부메랑을 맞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뿐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요? 아시아 국가들은요? 일본은요? 멀쩡하잖아요. 오히려 최대 호황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자원을 의존하는 더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독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이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위 1%, 2%, 3% 상위 1, 2, 3위 기업이 아니에요. 1위가 테슬라예요. 전기차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BYD고요. 3위가 상하이 자동차예요. 4위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강국이 과거에는 그 상당한 시장을 점유했으나 전기차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에 늦게 대응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론 같은 사람이 어쩌면 비장한, 어쩌면 괴짜 같은, 어쩌면 엉뚱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신산업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개도국에서 뭐 중진국, 중진국에서 또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선진국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인재에게 필요한 그 역량은 암기하기였을지 몰라요.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요.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르를,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제품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복사해서 만들어내면 그보다 효율적인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린 선진국에 이미 와 있고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따라하기, 복사하기, 암기하기라는 역량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괴짜적인 정신,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됐던 역량은 얼마나 많이 암기했습니까? 시험 문제 내가지고 암기 잘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암기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필요했었던 걸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한국으로 생각해 본다면 암기하기가 아닙니다.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할 줄 아는 자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인 거예요. 비판할 줄 아는 자.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밥솥이라는 게 없습니까? 왜 밥솥만 있습니까? 왜 전자레인지라는 것은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보험 서비스는, 의료보험 서비스는 나 실손보험 받기 위해서 의료비 영수증을 복사해서 청구해야만 줍니까? 블록체인 도입해서 자동 청구 시스템 마련하면 안 됩니까?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 미래를 제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왜 여행을 세계 여행만 합니까? 우주 여행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자동차를 기계라고 보죠? 사실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다른 장르를, 다른 신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암기하기가 아니라 질문할 줄 아는 자예요. 문제 제기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미래형 인재와 과거형 인재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미래형 인재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나의 자녀에게는 어떤 역량을 더 갖게 해줘야 될까? 분명 과거의 인재와 미래형 인재는 다를 텐데, 이 빠른 속도로 암기하고 잘 암기하고 그냥 뭐 늘상 하는 루틴한 일을 더 잘하는 일은 소위 운영 인력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셔널 한 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게 고속도로에서 요금 수신원, 그리고 우리 유통 매장에서 계산원, 주문 받는 분, 또 전화 오면 전화 상담사. 근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요금 수신호는 하이패스로 대체됐고요. 전화 상담원은 챗봇으로 대체됐고요. 많은 유통 매장에서 이미 키오스크로 전환됐고요. 그런 암기하기, 단순 반복적인 일을 성실히 일하기, 이런 역량은 지금까지 요구됐던 역량이었고 미래형 어떤 인재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 컨테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면 불과 초반까지만 해도 누가 어떤 가수와 똑같이 노래를 잘하나가 기준이 되었을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의 그런 선발대회 같은 걸 보면 누가 기존 가수와 달리 부를 줄 아나? 누가 유독 다른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인재라는 가수의 유형이 다르죠. 누가 정형화된 음악 선율을 가지고 똑같이 박자 맞춰가면서 음정 박자 맞춰가면서 부를 줄 아나? 이게 과거형 가수 인재였다면 현재 미래형 인재는 그동안에 한 번도 제안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율을 제안할 줄 알고 음정 박자를 마구 깨가면서 가지고 놀면서 부를 수 있는 자. 제가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형 인재와 과거형 인재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미래형 인재로 거듭날까를 고민하거나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왜 이런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또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혹여나 부모님이시라면 자녀 교육이라든가 교육 당국이란다면 우리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특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괴짜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할아버지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 회원하고는 데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댄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데이트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그녀에게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물었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 그러니까 그녀가 답했죠. 내일이요. 되게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괴짜 같은 그런 생각과 괴짜 같은 삶과 괴짜 같은 연애를 한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일론도 역시 그런 모습을 많이 면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의 스페이스X를, 지금의 테슬라를, 또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장본인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세계 경제를 놓고 보고 독일 경제를 놓고 보고 또 우리 경제를 좀 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줘요. 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IMF의 전망입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하면 대표적인 제조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구조, 그 경제 구조는 제조 강국답게 수출하는 국가인 거예요. 근데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어렵죠. 또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 강국이니까 각종 소재, 자원, 에너지를 수입해다 써야 되죠. 어디로부터 수입할까? 러시아로부터. 근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2022년부터. 그것에 따른 부메랑을 맞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뿐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요? 아시아 국가들은요? 일본은요? 멀쩡하잖아요. 오히려 최대 호황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자원을 의존하는 더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독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이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위 1%, 2%, 3% 상위 1, 2, 3위 기업이 아니에요. 1위가 테슬라예요. 전기차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BYD고요. 3위가 상하이 자동차예요. 4위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강국이 과거에는 그 상당한 시장을 점유했으나 전기차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에 늦게 대응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론 같은 사람이 어쩌면 비장한, 어쩌면 괴짜 같은, 어쩌면 엉뚱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신산업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좀 필요한 것은 앞에 독일 사례도 제가 들어드렸었습니다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존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본의 모습, 독일의 모습이 좀 그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략 한 18,000개, 15,000에서 18,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됩니다. 그럼 단적으로 봐도 내연기관차에서 2, 3만 개, 전기차에서 최대 한 18,000개,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내연기관차에서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근데 전기차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엔진이고요. 엔진과 함께 그 구동에 기여하는 여러 부품들이 다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럼 예를 들면 만여 개의 부품이 사라지는 미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만여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리더일수록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 것이고 그 변화에 나는 민첩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오늘 내일의 걱정은 상대적으로 조직 구성원한테 맡기는 겁니다. 리더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조직 구성원은 오늘 내일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정작 오늘 내일을 다투다 보니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인재가 필요하고, 달라진 산업 패러다임, 제가 자동차 산업만 예를 들은 건데 자동차 산업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이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적 변화 속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또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경영 전략을 꾀할까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추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이 있으나 끝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거의 그 마무리되는 그 영역인데, 여기서 그 소 챕터 제목이 결점으로 주조된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워낙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괴팍하고 특이하고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또라이라는 표현도 듣고 이렇게 결점이 많은데, 이분은 결점으로 주조된 성공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점이 굉장히 많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결점이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를 포함한 결점이 많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결점으로 주조됐지만 완성체적인 그런 인물로 성장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본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심지어 이 저자 월터 아이작슨, 이 인물이 스티브 잡스 책 그 전기를 쓴 작가로도 유명하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거장들의, 역사적인 거장들의 전기를 썼던 작가답게 일론 머스크로부터 2년 동안 그냥 다 따라다녀도 된다 라는 허락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소위 가족들, 전 와이프까지, 전 직장 경쟁자거나 사이가 안 좋은 전 직장 동료까지 한 200여 명을 다 만나면서 이 일론에 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데, 일론으로부터 다 쓴 이 책을 검토받지 않았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책이 쓰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드렸던 추천문을 일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영자라기보다 모험가에 가깝다. 그가 뛰어들면 산업 지형이 변한다. 일론 머스크는 일반적인 사업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톡톡 튀고 가슴 설레는 영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리는 혁신적인 천재임은 틀림없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제가 일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제 소감이죠. 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돈이란 그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매일 그의 트위터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 전 세계인이 그의 행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생각 속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각을 전개한다. 본서는 그의 생각을 녹아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그래서 꿈이 뭡니까? 하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초인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꿈은 엑시트 하는 거예요. 가치를 키우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역동성이 부여될까 하는 의심도 들고 안타까움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엑시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골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제2의 삼성이 그죠? 제2의 초인류 기업이 등장하고 우리는 역동성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페이팔에 도전했죠. 거기서 번 돈을 역시 테슬라에 도전을 했죠. 또 거기서 번 돈을 스페이스 X에 도전을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전했죠. 옛 트위터죠. 에 도전했죠. 끊임없이 번 돈을 다음 사업에 투자하고 번 돈을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모험가적인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계속 그려왔던 미래를 실현시키는데 이렇게 온 열정을 쏟아붓는 일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